박금순 할머니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허리춤에 감춰진 낡은 고무줄 바지는 그녀의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구김과 해진 자락은 그녀의 고된 삶을 대변하는 듯 했다. 흙마당에는 전날 밤 내린 소나기로 질척거리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낙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한 입, 두 입 낙엽을 쓸어 담으며 묵묵히 마당을 정리했다. 빗물에 젖은 흙냄새와 풀잎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다. 할머니의 유일한 동반자는 누렁이 봄이었다. 봄이는 할머니의 발치에 찰싹 붙어 앉아 꼬리를 살랑거렸다. 봄이의 털은 비록 꾀죄죄했지만 동그란 눈빛에는 할머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마당을 쓸 동안 봄이는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 끝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마치 할머니의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봄이는 할머니를 지켜주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어온 듯한 깊은 울림과 함께 봄이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묻어났다. 할머니가 사는 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었다. 지붕은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할머니의 키를 훌쩍 넘는 감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감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빛깔의 옷을 갈아입으며 할머니의 삶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할머니의 아버지가 직접 심으신 감나무는 수십 년이 넘도록 이 집의 상징처럼 존재했다. 할머니는 그 감나무 아래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청춘을 바쳤으며 남편과 함께 늙어갔다. 감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뿌리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할머니는 홀로 이 집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고집쟁이 박 할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과 집에 대한 깊은 애착,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였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뒷산에 올라 맑은 샘물을 길어왔다. 샘물은 시원하고 달콤했으며 할머니의 오랜 삶의 지혜처럼 깊은 맛을 냈다. 할머니는 샘물을 길어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 물로 차를 끓여 마시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갈구하지 않았다. 그저 이 땅에서, 이 집에서 봄이와 함께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그녀는 낡은 농기구를 손질하고 작은 밭을 가꾸며 직접 먹을거리를 길러냈다. 그녀의 손에서 자란 채소들은 유난히 싱싱하고 맛이 좋았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텃밭 채소를 맛보기 위해 종종 할머니 집을 찾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은 두 손자 민준과 지훈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집을 팔아 자신들의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냉정함이 가득했다. 지훈은
민준보다 조금 더 온순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집을 팔아 달라고 요구했다. 할머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낡은 집에서 사세요. 저희가 좋은 아파트 구해드릴게요. 이 집 팔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존경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돈에 대한 계산만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손자들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무리한 요구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얘들아,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란다. 할머니의 삶이 담겨있는 곳이고 너희 아버지가 나고 자란 곳이야. 이건 팔 수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준과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운운하기 시작했다. 이 집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저희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저희 지분도 상당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단단히 마음먹은 듯 보였다. 할머니는 손자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이 어릴 적 마당에서 뛰어놀던 해맑은 모습만을 기억했다.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던 손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이기적인 어른들만 남아있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희 아버지는 내가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할머니의 감정적인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할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저희 사업 망해서 빚이 산더미 같아요. 이 집 아니면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함께 할머니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몇 주간에 걸친 실랑이가 이어졌다. 민준과 지우는 매일같이 찾아와 할머니를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거나 판단 능력이 없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심을 보였지만 민준과 지훈의 끊임없는 공세에 점차 할머니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냈다. 할머니는 외로웠다. 믿었던 손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는 듯한 느낌에 그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밤마다 할머니는 보미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보미는 할머니의 눈물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보미의 따뜻한 천은 할머니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민준과 지훈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상속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모호한 유언장과 복잡한 가족 관계를 이용하여 할머니의 상속권을 약화시키려 했다. 할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할 능력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땅에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만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에는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측량 장비를 들고 할머니의 땅 주변을 서성거렸다. 민준과 지훈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허락도 없이 땅을 파헤치고 표식을 박았다. 할머니는 그들의 행동에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다.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할머니 땅이 아니에요. 곧 저희가 팔 거예요. 그들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할머니의 귀에 박혔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이 되면 집 주변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 낮에는 손자들의 압박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점차 마르고 쇠약해져 갔다. 보미는 그런 할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보미는 할머니의 낡은 이불 위에 엎드려 할머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희미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금순아, 이 땅은 네 뿌리이고 네 삶이니라. 이 땅 밑에는 네가 지켜야 할 것이 숨겨져 있단다. 꿈속의 아버지는 환한 빛을 발하며 사라졌다.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의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법정 싸움은 할머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민준과 지훈은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했고 할머니의 재산과 지식을 부족함을 악용했다. 결국 법원은 할머니에게 집을 비워주라는 강제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할머니는 재판 결과에 망견자실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땅과 집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민준과 지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할머니, 이제 저희 말대로 하시죠.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요.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집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집을 비워주기 전 낡은 마당을 다시 한번 쓸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보미는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 몇 벌 안 되는 옷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빛바랜 사진첩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나무 아래에 서서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감나무는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할머니의 슬픔을 아는 듯 가지들은 축 늘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감나무 기둥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이 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한 줌 흙을 손에 쥐었다. 흙은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결국 할머니는 낡은 가방을 들고 보미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등은 더욱 굽어 보였다. 뒤에서는 민준과 지훈이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부동산 업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그들에게는 할머니의 추억이나 삶의 의미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오직 돈만이 중요했다.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걸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미는 할머니의 옆을 묵묵히 걸으며 가끔씩 할머니의 손을 핥아주었다. 시골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집은 마치 할머니를 비웃는 듯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그 낡은 집 아래, 그녀의 삶의 뿌리이자 아버지가 지키라 했던 그 땅 아래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박금순 할머니는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걸었다.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할머니의 굽은 등은 점점 더 작아지는 듯했다. 보미는 묵묵히 할머니의 옆을 지켰다. 가끔씩 멈춰서서 할머니의 낡은 신발 끝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마치 괜찮냐고 묻는 듯했다. 할머니의 눈은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갈 곳 없는 막막함과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햇살은 따가웠고 목은 말랐다. 며칠 밤낮을 제대로 잠들지 못해 할머니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도회지 생활에 익숙한 손자들과 달리 할머니는 평생을 흙냄새 맡으며 살아왔기에 이 낯선 아스팔트 길은 더욱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에 든 마른 빵 조각과 물 한 병으로 끼니를 때웠다. 보미에게는 아껴두었던 육포를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보미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비비며 할머니의 뺨을 핥았다.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해가 서산에 기울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할머니는 어느새 낯선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작고 소박한 마을이었다. 오래된 간판들이 걸린 가게들과 낡은 벽돌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낡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자 낯선 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도시로 가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횟집 간판이었다. 바다식당. 간판은 낡고 바랬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이끌리듯 식당 문을 열었다. 식당 안은 작고 아담했다. 낡은 탁자 몇 개와 오래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바다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식당 안에는 한 명의 젊은 여자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였다. 윤희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작은 식당을 홀로 꾸려나가며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윤희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머니와 보미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의 초췌한 얼굴과 낡은 옷차림, 그리고 할머니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는 보미의 모습에서 힘든 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윤희의 따뜻한 눈빛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손자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된 사연을 말이다. 윤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 힘드셨겠어요. 윤희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국밥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고 따뜻한 국물은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보미에게도 뼈다귀를 건네주었다. 할머니는 국밥을 먹으며 잊고 지냈던 따뜻한 정을 느꼈다. 밥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어머니, 갈 곳 없으시면 당분간 저희 식당 뒤쪽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방은 작지만 따뜻하고 편안할 거예요. 윤희의 제안에 할머니는 놀랐다.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윤희의 배려로 작은 방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보미는 할머니의 발치에 웅크려 잠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잠자리였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위로하는 자장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윤희의 식당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안했다. 윤희는 할머니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식당 손님들도 할머니에게 친절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하고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오래된 지도를 들고 식당 한쪽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윤희는 그를 김 박사님이라고 불렀다. 김 박사는 이 지역의 지질을 연구하는 전직 지질학자였다. 그는 은퇴 후 이곳에 내려와 한적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질 연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김 박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윤희에게서 들었고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 고향이 어디시라고 했죠?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쫓겨난 마을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김 박사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 마을, 혹시 그 마을에 이상한 돌멩이가 많거나 땅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지는 않았나요? 김 박사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의 고향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유난히 흙이 붉고 단단했다. 어릴 적에는 땅에서 이상한 소의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글쎄요, 땅이 좀 붉고 돌들이 단단하긴 했죠. 쇠 냄새 같은 게 나기도 했고요. 왜 그러세요, 박사님?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 박사의 얼굴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할머니, 혹시 그 땅에 대한 옛날 이야기 같은 건 없었나요? 예를 들면 땅속에 뭔가 귀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라든지. 할머니는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어린아이에게 해주는 흔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녀는 김 박사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 박사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신중하게 메모를 했다. 그의 손놀림은 바빴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김 박사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지질학 지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사시던 그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특정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학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고 대규모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할머니는 김 박사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그 땅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그 땅은 그저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추억이 깃든 곳일 뿐이었다. 김 박사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그 땅의 사진 같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라도요?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에서 빛바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어린 손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늘 그 오래된 집과 감나무, 그리고 붉은 흙이 있었다. 김 박사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사진 속의 흙과 돌의 색깔, 그리고 미미하게 보이는 지형의 특징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사진을 보던 김 박사의 눈빛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이 흙, 이 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상치 않네요. 할머니, 혹시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직접 땅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할머니의 허락이 있어야겠지만 할머니는 망설였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김 박사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강한 확신과 진지함이 느껴졌다. 어쩌면 이 노인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미 그 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손자들에게 빼앗겼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그렇다고 해도 한번 가서 봐야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할머니의 땅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할머니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말은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김 박사는 매일같이 윤희의 식당을 찾아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지질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해 주었고 할머니의 고향 땅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흥미를 느꼈다. 김 박사의 열정적인 모습은 할머니에게 잊고 지냈던 탐구심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윤희는 할머니와 김 박사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며 기뻤다. 윤희는 김 박사와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할머니의 고향 마을에 대한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중과 지훈이 할머니의 땅을 서둘러 팔아치려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부동산 업자들과 접촉하고 있었고 땅을 헐값에 넘기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김 박사님, 민준이와 지훈이가 땅을 아주 싸게 내놓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윤희가 김 박사에게 말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땅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테니까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작은 희망이 점차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김 박사의 확신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어쩌면 그 땅 아래에 정말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보미는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렸다. 마치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듯 했다. 할머니의 굽었던 등이 조금씩 펴지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금순 할머니는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걸었다.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할머니의 굽은 등은 점점 더 작아지는 듯했다. 보미는 묵묵히 할머니의 옆을 지켰다. 가끔씩 멈춰서서 할머니의 낡은 신발 끝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마치 괜찮냐고 묻는 듯했다. 할머니의 눈은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갈 곳 없는 막막함과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햇살은 따가웠고 목은 발랐다. 며칠 밤낮을 제대로 잠들지 못해 할머니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도회지 생활에 익숙한 손자들과 달리 할머니는 평생을 흙냄새 맡으며 살아왔기에 이 낯선 아스팔트 길은 더욱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에 든 마른 빵 조각과 물 한 병으로 끼니를 때웠다. 보미에게는 아껴두었던 육포를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보미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비비며 할머니의 뺨을 핥았다.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해가 서산에 기울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할머니는 어느새 낯선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작고 소박한 마을이었다. 오래된 간판들이 걸린 가게들과 낡은 벽돌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낡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자 낯선 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도시로 가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횟집 간판이었다. 바다식당. 간판은 낡고 바랬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이끌리듯 식당 문을 열었다. 식당 안은 작고 아담했다. 낡은 탁자 몇 개와 오래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바다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식당 안에는 한 명의 젊은 여자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였다. 윤희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작은 식당을 홀로 꾸려나가며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윤희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머니와 보미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의 초췌한 얼굴과 낡은 옷차림, 그리고 할머니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는 보미의 모습에서 힘든 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윤희의 따뜻한 눈빛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손자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된 사연을 말이다. 윤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 힘드셨겠어요. 윤희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국밥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고 따뜻한 국물은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보미에게도 뼈다귀를 건네주었다. 할머니는 국밥을 먹으며 잊고 지냈던 따뜻한 정을 느꼈다. 밥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어머니, 갈 곳 없으시면 당분간 저희 식당 뒤쪽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방은 작지만 따뜻하고 편안할 거예요. 윤희의 제안에 할머니는 놀랐다.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윤희의 배려로 작은 방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보미는 할머니의 발치에 웅크려 잠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잠자리였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위로하는 자장가 같았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윤희의 식당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안했다. 윤희는 할머니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식당 손님들도 할머니에게 친절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하고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오래된 지도를 들고 식당 한쪽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윤희는 그를 김 박사님이라고 불렀다. 김 박사는 이 지역의 지질을 연구하는 전직 지질학자였다. 그는 은퇴 후 이곳에 내려와 한적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질 연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김 박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윤희에게서 들었고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 고향이 어디시라고 했죠?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쫓겨난 마을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김 박사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 마을, 혹시 그 마을에 이상한 돌멩이가 많거나 땅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지는 않았나요? 김 박사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의 고향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유난히 흙이 붉고 단단했다. 어릴 적에는 땅에서 이상한 소의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글쎄요, 땅이 좀 붉고 돌들이 단단하긴 했죠. 쇠의 냄새 같은 게 나기도 했고요. 왜 그러세요? 박사님,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 박사의 얼굴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할머니, 혹시 그 땅에 대한 옛날 이야기 같은 건 없었나요? 예를 들면 땅속에 뭔가 귀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라든지. 할머니는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어린아이에게 해주는 흔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녀는 김 박사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 박사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신중하게 메모를 했다.
그의 손놀림은 바빴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김 박사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지질학 지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사시던 그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특정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학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고 대규모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할머니는 김 박사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그 땅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그 땅은 그저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추억이 깃든 곳일 뿐이었다. 김 박사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그 땅의 사진 같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라도요?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에서 빛바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어린 손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늘 그 오래된 집과 감나무, 그리고 붉은 흙이 있었다. 김 박사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사진 속의 흙과 돌의 색깔, 그리고 미미하게 보이는 지형의 특징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사진을 보던 김 박사의 눈빛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이 흙, 이 깊어먼데 이 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상치 않네요. 할머니, 혹시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직접 땅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할머니의 허락이 있어야겠지만. 할머니는 망설였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김 박사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강한 확신과 진지함이 느껴졌다. 어쩌면 이 노인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미 그 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손자들에게 빼앗겼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그렇다고 해도 한번 가서 봐야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할머니의 땅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할머니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말은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김 박사는 매일같이 윤희의 식당을 찾아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지질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해 주었고, 할머니의 고향 땅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흥미를 느꼈다. 김 박사의 열정적인 모습은 할머니에게 잊고 지냈던 탐구심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윤희는 할머니와 김 박사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며 기뻤다. 윤희는 김 박사와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할머니의 고향 마을에 대한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중과 지훈이 할머니의 땅을 서둘러 팔아치우려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부동산 업자들과 접촉하고 있었고, 땅을 헐값에 넘기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김 박사님, 민준이와 지훈이가 땅을 아주 싸게 내놓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윤희가 김 박사에게 말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땅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테니까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작은 희망이 점차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김 박사의 확신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어쩌면 그 땅 아래에 정말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보미는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렸다. 마치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듯 했다. 할머니의 굽었던 등이 조금씩 펴지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박사의 표정은 결연했다. 그는 윤희의 식당 테이블에 지도를 펼쳐놓고 붉은 펜으로 할머니의 옛집이 있던 자리를 동그라미 쳤다. 할머니, 제가 늙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연구했던 곳입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그곳에는 엄청난 지질학적 가치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김 박사의 눈빛은 열정으로 이글거렸다. 지도를 가리키는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의구심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왔지만 그 흙 아래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럼 제 땅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희귀 광물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붉은 흙과 소의 냄새는 특정 광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지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윤희는 할머니와 김 박사의 대화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다시 희망을 찾는 것을 보며 기뻤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 박사님, 할머니가 다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뭐든지 할게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김 박사는 윤희의 적극적인 태도에 미소를 지었다. 고맙네, 윤희 양.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닐 거야. 민준이와 지훈이는 이미 땅을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테고 우리가 움직이면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 일찍 할머니의 옛집이 있던 마을로 향했다. 김 박사는 낡은 등산복 차림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다. 배낭 안에는 지질 조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보미와 함께 김 박사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며칠 전과는 달리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 지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그들은 낯선 풍경에 놀랐다. 할머니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녀의 옛집 주변은 이미 어수선했다. 굴착기와 트럭들이 드나들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민준과 지훈이 땅을 팔아치우기 위해 대충 개발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땅의 가치를 부풀리려는 속셈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빨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허망함이 깃들었다. 평생을 지켜온 집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김 박사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들이 땅을 훼손하고 있군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들이 파헤친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민중과 지훈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옛집터로 접근했다. 보미는 낯선 사람들의 냄새와 기계 소리에 잔뜩 경계하며 할머니의 발치에 바싹 붙어 있었다. 김 박사는 굴착기가 파헤친 흙더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손에 흙을 쥐고 냄새를 맡고 색깔을 관찰했다. 그리고 작은 망치로 돌멩이들을 깨뜨려 단면을 확인했다. 맞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김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손에는 붉은빛이 도는 작은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돌멩이에는 희미하게 금속성 광택이 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흙이 아니야. 분명히 광물이야. 할머니와 윤희는 김 박사의 말에 숨을 죽였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때 굴착기 기사가 그들을 발견했다. 거기 누구야?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기사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김 박사는 재빨리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여행객입니다. 잠시 쉬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능청스럽게 둘러댔다. 기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노인과 젊은 여자 그리고 개 한 마리의 조합이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마을 외곽의 인적이 드문 상일로 접어들자 김 박사는 다시 돌멩이를 꺼내 할머니와 윤희에게 보여주었다.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이 안에 숨겨진 광물은 매우 귀한 것이 틀림없어요. 윤희는 스마트폰으로 그 돌멩이 사진을 찍어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광물은 아니었다. 이게 대체 뭐죠? 박사님 금이나 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금이나 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광물은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희귀 광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김 박사의 옛 동료에게 연락하여 돌멩이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중과 지훈이 할머니의 땅을 이미 자신들의 소유로 등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윤희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검색했다. 할머니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우연히 희망법률재단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윤희는 할머니를 데리고 재단 사무실로 찾아갔다. 재단의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동정심을 표했다. 그는 할머니의 사례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임을 인정했다. 특히 민중과 지훈이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할머니, 현재 상황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미 법원의 강제 이행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손자분들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 박사가 가져온 돌멩이 이야기에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지질학적 가치가 큰 광물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다는 가능성에 흥미를 보였다.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땅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기존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광물 매장 가능성. 이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귀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미약하지만 이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보미를 꼭 끌어안았다. 보미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따뜻한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앞에는 길고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김 박사와 윤희, 그리고 보미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한편 민준과 지훈은 할머니의 옛집 터에서 광산 개발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땅을 팔아주기 전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 했다. 그들은 값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땅을 파헤쳤다. 땅에서는 붉은 흙과 함께 단단한 돌멩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그 돌멩이들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저 땅을 정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골칫거리로만 여겼다. 이 빌어먹을 돌멩이들 때문에 일이 더디잖아. 빨리 치워버려. 민준이 인부들에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조급함과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훈은 형의 옆에서 연신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거대 광산개발 회사인 대명그룹과 접촉하고 있었다. 대명그룹은 전국 각지의 광산 매물을 헐값에 매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악덕 기업이었다. 민준과 지훈은 대명그룹에 할머니의 땅을 넘기기로 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낸 상태였다. 대명그룹의 회장인 강태사는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의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 땅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를 일부 입수하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손을 쓸 수 없었다. 그런데 민준과 지훈 덕분에 손쉽게 땅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강태사는 민준과 지훈을 이용해 할머니의 땅을 헐값에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강태사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 민준 군, 진행이 너무 더딘 것 같군. 내가 듣기로는 아직도 땅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던데 자네가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어. 강태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등골이 오싹했다. 강태산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얻어내고야 마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민준은 지훈에게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빨리빨리 해. 괜히 회장님 심기 건드렸다가는 우리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어. 할머니는 비록 당장은 손자들에게 땅을 빼앗겼지만 김 박사의 확신과 윤희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땅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손자들의 탐욕이 오히려 그녀의 땅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바닷가 마을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윤희의 바다 식당 안은 이미 분주했다. 할머니와 윤희는 김 박사가 가져온 붉은 돌멩이를 테이블 위에 놓고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돌멩이는 희미하게 금속성 광택을 띠고 있었고 흙에서 나는 소의 냄새와 비슷한 독특한 향을 풍겼다. 김 박사님, 이 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윤희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터라 땅속 깊은 곳의 비밀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김 박사는 돋보기를 들고 돌멩이를 이리저리 살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야. 이 표면의 미세한 결정 구조, 그리고 이 특유의 붉은 색감.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지식이 이것이 특정 희귀 광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지. 할머니는 자신의 손에 쥐었던 흙을 떠올렸다. 그 흙도 이 돌멩이처럼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가 땅속 보물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다시금 선명해졌다. 어린 시절의 할머니는 그저 아버지가 해주시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 기억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 땅 아래에 조상대대로 지켜온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확신이 묻어났다. 그때 보미가 킁킁거리며 돌멩이 주변을 맴돌았다. 보미는 돌멩이에 코를 대고 한참을 냄새 맡더니 갑자기 흥분한 듯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컹컹 짖으며 돌멩이를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보미도 뭔가 아는 걸까? 윤희가 신기한 듯 말했다. 보미는 할머니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곁을 지키며 위로해주던 존재였다. 그녀는 보미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김 박사는 보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동물들은 때때로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능력이 있죠. 보미의 반응이 흥미롭네요. 돌멩이를 분석할 전문 기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중과 지훈이 이미 할머니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강태산의 대명그룹은 막강한 자본력과 영향력으로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은 광물 샘플 하나를 들고서는 아무도 선뜻 나서주지 않았다. 김 박사의 옛 동료들조차도 대명그룹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다. 젠장. 강태산 그 늙은 여우가 벌써부터 술을 쓰는군. 김 박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교차했다.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인맥을 동원하여 도움을 청했다. 마침내 그녀는 한 가지 정보를 찾아냈다. 한때 김 박사와 함께 연구했던 젊은 지질학자 이한별 박사였다. 이 박사는 정직하고 소신 있는 학자로 유명했지만 거대 기업과의 마찰로 인해 학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한별 박사님이라면 김 박사님을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은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윤희가 김 박사에게 이 박사의 연락처를 건넸다. 김 박사는 이 박사에게 연락했고 이 박사는 김 박사의 설명을 듣자마자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다. 그는 은퇴한 스승의 부름을 외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의 학자적 양심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박사는 몰래 김 박사에게 찾아와 돌멩이 샘플을 받아갔다. 며칠 후 이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다. 박사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물질입니다. 이건 단순히 희귀 광물이 아니에요. 현대 과학으로도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초희귀 원소입니다. 이 광물은 거의 신소재에 가깝습니다.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가치예요. 이 박사의 분석 결과는 김 박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다. 돌멩이 속에 숨겨진 광물은 단순한 희귀 광물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꿈의 물질이었다. 이 물질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도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배터리, 반도체, 항공우주 산업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가치는 수백조 원을 호가할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이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그 흙 속에 그런 엄청난 가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손자들은 이 보물을 단순한 흙더미로 여기고 헐값에 팔아치우려 했던 것이다. 세상에나.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과 동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에 대한 충격의 눈물이었다. 김 박사는 이 박사의 분석 결과를 들고 희망법률재단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이 박사의 보고서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증거입니다. 이 정도 가치를 가진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기존의 판결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분들은 사기와 기망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새로운 싸움에 대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있었다. 바로 현장 조사였다. 민중과 지훈은 할머니의 땅을 이미 대명그룹에 넘기기 위해 급하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헤치고 있는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오히려 더 무모하게 개발을 진행했다. 어떻게 해야 현장에 들어가서 추가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윤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몰래 잠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겁니다. 대명그룹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겁니다. 그때 보미가 할머니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컹컹 짖었다. 보미는 할머니의 옛집이 있던 방향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짖어댔다. 할머니는 보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보미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직감은 늘 옳았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자 몰래 할머니의 옛집터로 향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굴착기들은 멈춰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파헤쳐진 채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준과 지훈이 고용한 경비원 몇 명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땅에 접근하여 지질 탐사 장비를 설치했다. 윤희는 경비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내며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할머니는 보미와 함께 땅을 밟았다.
그녀의 발밑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은 너무나 익숙했다. 마치 그녀를 알아보고 반겨주는 듯했다. 보미는 할머니의 발치에부터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특정 지점으로 할머니를 이끌었다. 보미가 지저대는 곳은 굴착기가 가장 깊게 파헤친 곳이었다. 할머니는 보미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보미는 그곳에서 꼬리를 흔들며 땅을 긁어댔다. 이곳인가? 할머니는 보미가 긁어대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흙더미 속에 파묻힌 거대한 암석이었다. 암석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암석 표면에 손을 대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때 김 박사가 소리쳤다. 찾았다. 여기가 바로 광맥의 중심부입니다. 김 박사의 지질. 탐사 장비가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암석 조각을 채취했다. 갑자기 경비원들이 술에서 깨어나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다. 거기 누구야? 침입자다. 경비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다. 할머니와 윤희. 김 박사는 재빨리 달아났다. 보미는 그들보다 앞서 달리며 길을 안내했다. 경비원들은 그들의 뒤를 쫓으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은 김 박사가 채취한 암석 조각을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보미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들을 따돌렸다. 보미는 익숙한 뒷산 오솔길로 그들을 안내했고, 어둠 속에서 경비원들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일행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김 박사는 숨을 헐떡이며 채취한 암석 조각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암석 조각은 어둠 속에서도 확연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암석 조각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이 암석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빼앗긴 삶,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약속이 담긴 희망의 조각이었다. 그녀는 이 암석을 통해 자신을 배신한 손자들의 탐욕을 밝혀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보미가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할머니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보미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은 없었다. 오직 강렬한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손자들에게,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 박사와 이한별 박사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할머니의 땅에서 채취된 암석 조각은 단순한 희귀 광물이 아닌 아담한튬이라 불리는 초희귀 원소의 일종이었다. 이 물질은 지구상에 극히 드물게 존재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경도와 전도성을 지녀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작은 조각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이 박사의 설명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예상은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현실이 된 것이었다. 이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발견입니다. 박사님, 이 박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그의 연구실은 온통 아담한티움에 대한 분석 자료와 보고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이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달렸다. 윤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녀가 돕던 할머니의 땅 아래에 이런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할머니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발견이었다. 김 박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광물이 세상에 드러나면 강태상과 대명그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그들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다가올 싸움에 대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희망법률재단의 변호사는 이 박사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즉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그는 기존의 상속소송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심 청구와 함께 민준과 지훈을 상대로 사기 및 토지무단 점유험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명그룹의 불법적인 광산 개발 시도를 막기 위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이 아담한튬의 가치를 증명할 이 박사님의 보고서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강태산입니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여론을 조작하는데 능수능란한 인물이에요. 변호사가 할머니와 윤희에게 주의를 주었다. 한편 민준과 지훈은 여전히 할머니의 옛집 터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담한티움의 존재는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땅을 평탄화하여 대명그룹에 넘기는 데만 급급했다. 그들은 붉은 돌멩이들을 단순한 폐기물로 여기고 아무렇게나 버렸다. 그들의 무지함은 자신들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했다. 강태사는 민준에게서 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할머니의 땅에 대한 오래된 지질 정보가 있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희귀 광물에 대한 정보였다. 하지만 민준이 보내오는 현장 사진 속 붉은 흙과 돌멩이들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강태사는 자신의 지질학 고문을 불러 할머니의 땅에서 나온 흙과 돌 샘플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고문은 몇 날 며칠을 연구실에 틀어박혀 분석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결과를 들고 강태산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 흙과 돌에서 검출된 성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광물과도 다릅니다. 이건 아담한튬으로 추정되는 물질입니다. 가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혼란스러워했다. 강태사는 고문의 보고를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탐욕과 광기로 일그러졌다. 아담한티움, 그 엄청난 보물이 자신의 눈앞에 있었는데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민준과 지훈에게 속아 헐값의 땅을 매입하려 했다니, 이런 빌어먹을. 강태사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분노는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민준과 지훈에게
연락을 취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그동안 파헤쳤던 흙더미, 돌멩이 하나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라. 당장 강태산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민준과 지호는 영문도 모른 채 강태산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와 엮였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강태산은 할머니가 이미 이한별 박사와 손을 잡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이 놓친 이 엄청난 보물을 저 시골 할머니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변호인단을 소집하고 언론을 조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할머니를 돈에 눈이 먼 노인으로, 김 박사와 이 박사를 사기꾼으로 매도하며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했다. 그 늙은 할망구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 그 땅은 내 것이 되어야 해. 강태산의 눈빛은 악마처럼 번뜩였다. 법정 싸움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윤희와 김 박사, 그리고 이한별 박사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법정에 섰다. 그녀의 구분 등은 여전히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강렬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산의 변호인단은 할머니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다며 정신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아담한티움의 존재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한별 박사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했고 김 박사를 은퇴한 노인의 허황된 망상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이한별 박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증거 자료와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아담한티움의 존재와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의 논리는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김 박사 역시 오랜 지질학자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재판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강태산은 언론을 통해 할머니와 그 일행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윤희는 이에 맞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과 강태산의 악행을 알렸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점차 여론은 할머니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보미는 법정에도 함께했다. 할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할머니는 지쳐갔지만 보미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보미는 할머니의 힘든 마음을 아는 듯 가끔씩 할머니의 손을 핥아주었다. 어느 날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는 재판장 밖에서 민준과 지훈을 마주쳤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강태산이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훈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들은 강태산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할머니는 손자들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섭섭함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묻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들 역시 강태산의 탐욕에 희생된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너희가 저지른 잘못은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재판은 마지막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강태사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압박하려 했다. 그는 할머니의 재심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거액의 돈을 뿌리고 증인들을 매수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한별 박사는 강태산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강태산의 위선적인 모습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었다. 할머니는 최종 변론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녀는 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가족의 추억과 삶의 뿌리였음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재판부와 방청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특히 보미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 보미는 제 가족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을 헤맬 때 이 아이만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 땅에 숨겨진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곳입니다.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는 법정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태사는 할머니의 담담한 고백에 오히려 당황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진심 앞에서는 그의 모든 술수가 무용지물이 되는 듯 했다. 아담안티움이라는 엄청난 가치와 함께 인간적인 가치와 정의가 무엇인지 법정은 재고하게 되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박금순 할머니의 마지막 변론은 단순한 법적 주장 이상이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과 영혼, 그리고 빼앗긴 가치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다. 강태사는 할머니의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에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할머니의 진심 앞에서는 그의 견고한 탐욕의 성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듯했다. 이한별 박사는 강태산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던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했다. 그는 강태산이 제시한 거액의 제안과 함께 자신이 거절하자 가해진 압박과 협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박사의 증언은 강태산의 위선과 비열함을 만천해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명명하며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강태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잠겼다. 아담안튬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함께 인간적인 도리와 정의의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다. 법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도덕적 가치들이 이 사건에 얽혀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다. 법정하는 언론과 시민들로 발 디디릴 틈이 없었다. 할머니는 윤희와 김 박사, 이한별 박사의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섰다. 보미는 할머니의 발치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강태사는 얼굴에 초조함이 역력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잔뜩 주눅이 든 민준과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의 입에서 판결문이 읽혀지기 시작했다. 본법정은 피고 박금순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민준과 지훈에게 내려졌던 기존 상속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할머니와 윤희,
김 박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또한 피고 민중과 지우는 사기 및 토지무단 점유 혐의가 인정되며 대명그룹 강태산 회장은 불법적인 광산 개발 시도와 증인 회유 혐의가 인정된다. 재판장은 이어 민중과 지훈에게는 진격형을, 강태산에게는 막대한 벌금과 함께 일부 사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할머니의 옛집에 있던 땅의 소유권은 다시 박금순 할머니에게로 돌아간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안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보미는 할머니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윤희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 박사와 이한별 박사 역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축하했다. 강태산은 판결에 불복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의 변호사가 그를 말렸다. 그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었다. 민중과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법정을 나서는 할머니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100조 원짜리 광산의 주인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땅은 저에게 돈 이상의 의미입니다. 제 아버지의 약속이 담겨 있고 제 삶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은 감동한 듯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땅에서 발견된 아담한티움 광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했다. 그녀는 이 엄청난 부를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고향 마을을 다시 살리고 이 땅의 가치를 모두와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첫째로 아담한티움 광산 개발에 대한 투명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 박사와 이한별 박사의 자문을 받아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박사가 설립한 신소재 연구 재단에 아담한티움 연구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박사는 이 물질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둘째로 할머니는 자신의 고향 마을을 위한 금순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재단은 할머니의 뜻에 따라 농업기술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여 마을의 자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할머니의 옛집에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함께 아담한티움의 발견을 기념하는 작은 박물관이 세워졌다. 민준과 지우는 교도소에서 할머니의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할머니가 자신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특히 지우는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석방 후에는 할머니의 재단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태산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사업 정지 명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하나둘씩 떠나갔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몇 년 후, 할머니의 고향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금순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친환경 에너지와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금순 여사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윤희의 식당에서 소박하게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마을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보미는 할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보미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 곳곳을 산책하며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보미의 눈빛에는 할머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보미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 속에는 세월의 지혜와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미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야. 할머니가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보미는 할머니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결국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땅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통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냈다. 그녀는 삶의 진정한 보물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법정의 승리가 할머니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땅의 소유권이나 막대한 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금순 할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치유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의 완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그녀의 굽은 등은 이제 꼿꼿하게 펴졌고 눈빛에는 평생을 살아온 지혜와 함께 강인한 빛이 서려 있었다. 강태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했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과 이한별 박사의 확고한 과학적 증거, 그리고 할머니의 진심 어린 증언 앞에 그의 항소는 힘을 잃었다. 언론은 강태산의 탐욕과 비열함을 연일 보도했고 그의 대명그룹은 주가가 폭락하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그의 위선적인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고 결국 그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한때는 세상을 움직이던 거대한 권력자였던 강태사는 이제 이름만 남은 초라한 노인으로 전락했다. 그의 말년은 자신을 파멸로 이끈 탐욕의 그림자 속에서 고독하게 이어졌다. 민중과 지호는 교도소에서 강태산의 몰락과 할머니의 위대한 행보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이용했던 강태산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할머니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오히려 더 큰 선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지우는 교도소 안에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출소 후 할머니가 설립한 금순재단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로 결심했다. 민준 역시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의 자존심은 아직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죄책감이 뒤섞여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땅에서 발견된 아담한티움 광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김 박사와 이한별 박사 그리고 윤희와 오랜 시간 심사숙고했다. 그녀는 이 엄청난 부를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치를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정했다. 그녀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다. 이 땅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지켜왔고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귀한 선물입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금순재단을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아담한티움 광산에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했다. 금순재단은 3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첫째, 친환경 광산 개발 및 신소재 연구 지원이었다. 할머니는 아담한티움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시했고 이한별 박사의 연구재단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아담한티움이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다. 이 박사는 아담한티움을 이용한 고효율 배터리와 의료용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둘째,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이었다. 할머니의 고향 마을은 금순재단의 지원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낡고 허름했던 집들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택으로 재건축되었고 노인들을 위한 최신식 요양원과 의료시설이 건립되었다. 젊은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스마트팜,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그리고 아담한티움 관련 연구시설 등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마을은 금순마을이라 불리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모범적인 친환경 공동체로 이름을 알렸다. 셋째, 생명 존중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었다. 할머니는 보미와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금순재단은 동물보호소와 환경보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보미는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다. 할머니의 옛집이 있던 자리에는 아담한티움 광산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생명의 빛, 공원이 조성되었다. 공원 한쪽에는 할머니의 아버지가 심었던 감나무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감나무 아래에는 할머니와 보미의 동상이 세워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동상 옆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 깊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나눔에 있다. 할머니는 여전히 윤희의 바다식당에서 소박한 일상을 보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국밥을 끓여 손님들에게 내어주었고 마을 사람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조 원의 광산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그보다 더 큰 정신적인 부와 지혜를 지닌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였다. 보미는 할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보미는 할머니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다.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마을을 바라볼 때면 보미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잠들었다.
보미의 따뜻한 천은 할머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맑은 날, 할머니는 생명의 빛 공원에서 열린 마을 축제에 참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온화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고통과 시련은 오히려 제가 이 땅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사랑과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보물을 찾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연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윤희는 할머니의 연설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믿음을 잊지 않았다. 김 박사와 이한별 박사 역시 할머니의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축제 후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보미와 함께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은 그녀의 굽은 어깨를 따스하게 감쌌다.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결국은 평화롭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보미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진정한 희망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한 위대한 존재였다.